안녕하세요. 오늘은 3년 만에 다시 마주한 손자와 숨겨진 진실을 찾아가는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정희는 딸의 사진을 닦으며 방안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액자 속 딸의 미소는 새해 전 그대로인데 집안의 공기만은 오래된 슬픔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창밖으로 봄빛이 들어와도 이 집만은 그 계절을 통과하지 못한 채 멈춰 서 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현관문을 열었죠. 옆집에 사는 민철이었습니다. 그는 손에 작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지만 정작 말을 건네지는 못했습니다. 저기, 오늘이 민철의 목소리가 공중에서 흩어졌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죠. 3주기라는 말을 굳이 완성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민철은 바구니를 현관에 내려놓고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에는 뭔가 말하지 못한 무게가 실려 있었죠. 정희는 문을 닫으려다 멈췄습니다. 민철이 계단을 내려가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그의 눈빛에서 설명되지 않는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안함일까요? 아니면 두려움일까요? 정희는 그 차이를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복도 끝 딸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는 아니었죠. 정희는 오랫동안 잠가뒀던 그 문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손잡이는 차갑고 낯설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작은 종이 조각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문틈에 끼어 있었던 것이 중력을 이기지 못한 것이죠. 정희는 몸을 숙여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익숙한 글씨체였습니다. 딸의 필체였죠. 종이에는 날짜 하나와 초성 2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2022년 3월 14일 희의이응. 정희는 그 글자를 보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현우. 사위의 이름이 떠올랐죠. 하지만 왜 딸이 이런 메모를 남겼을까요? 바로 그때 현관문 너머에서 잔잔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복도를 지나가는 발소리였죠. 정희는 얼른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소리는 멀어진 뒤였습니다. 그저 희미한 그림자만이 계단 쪽으로 사라지고 있었죠. 정희는 손에 쥔 메모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글씨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딸이 무언가 급하게 기록했다는 증거였죠. 혹은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으려 서둘렀던 흔적일 수도 있었습니다. 복도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정희는 딸의 방 문을 닫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죠. 새해 동안 굳게 닫혀있던 비밀이 조금씩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희는 이제 더 이상 그것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창밖으로 석양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딸의 방 안은 붉게 물들었지만 정희의 마음속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죠. 복지관 로비는 오후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정희는 봉사활동을 마치고 가방을 챙기고 있었죠. 사회복지사 서미가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뭔가 말해야 할지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희 선생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서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들었죠. 서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구석 소파 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서미는 손을 꼬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주 피아노 학원 앞을 지나다가 창문 너머로 한 아이를 봤다는 것이었죠. 혼자 의자에 앉아 있던 아이의 뒷모습이 이상하게 눈에 밟혔다고 했습니다. 정희는 무심한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빠르게 떨리기 시작했죠. 서미가 왜 이 이야기를 자신에게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요, 낯설면서도 어딘가 본 듯한 느낌이었어요. 서미의 말에 정희의 손이 가방 손잡이를 더욱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서미는 잠시 멈칫하더니 조심스럽게 덧붙였죠. 혹시 손주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 순간 정희의 숨이 멎었습니다. 서미는 정희가 손주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딸이 죽기 전 아이를 어디론가 보냈고 그 뒤로 정희가 얼마나 그 아이를 찾아 헤맸는지 복지관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떠올리기 싫은 기억들이 밀려왔죠. 3년 전 딸의 임종 직전 현우가 아이를 데리고 사라진 그날의 혼란이 다시 생생해졌습니다. 그 아이가 학원 문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눈빛이 뭔가 간절해 보였어요. 서미의 묘사를 듣는 순간 정희의 머릿속에 잃어버린 손자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아직 3살이었던 아이. 엄마가 아프다는 것도 모른 채 병실 복도를 뛰어다니던 그 작은 뒷모습이 떠올랐죠. 바로 그때 복지관 입구 쪽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민철이었습니다. 그는 유리문 너머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죠. 정희와 눈이 마주치자 민철은 황급히 고개를 돌리며 반대편으로 걸어갔습니다. 정희는 그 움직임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민철은 분명 복지관 안으로 들어오려던 참이었죠. 하지만 정희가 서미와 대화하는 것을 보자마자 방향을 바꿨습니다. 마치 들키면 안 되는 무언가를 숨기듯이요. 선생님? 서미의 목소리가 정희를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정희는 다시 서미를 바라봤죠. 그 학원이 어디죠?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서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메모지에 주소를 적었습니다. 정희는 그것을 받아쥐며 복지관 문을 향해 걸었죠. 밖으로 나오자 민철의 모습은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알 수 있었습니다. 민철이 뭔가 알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이 딸의 방에서 발견한 메모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요. 정희는 손에 쥔 주소를 내려다봤습니다. 은빛 피아노 학원. 그곳에 답이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질문만 기다리고 있을까요? 정희는 알 수 없었지만 이제 더 이상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등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우산도 없이 피아노 학원 출입문을 바라보며 서 있었죠. 간판에 네온 사인이 빗물에 번지며 흐릿한 빛을 만들어냈습니다. 오후 5시 아이들이 하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어린아이가 작은 가방을 메고 조심스레 계단을 내려왔죠. 정희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본 순간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야. 정희의 입술에서 이름이 흘러나왔지만 소리는 빗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들어 정희를 스쳐보았죠. 그리고 곧바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정희는 확신했습니다. 딸을 닮은 눈동자였죠.
아이는 계단 아래에서 멈춰 섰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했죠. 정희는 한 걸음 다가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골목 모퉁이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현우였습니다. 3년 전 연락을 끊고 사라졌던 사위가 거기 서 있었죠. 그는 아이에게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현우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여위어 있었고 눈가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현우가 정희를 발견한 것은 아이 손을 잡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동작이 멈췄죠. 얼굴에는 충격과 당혹감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현우의 목소리는 빗소리보다 작았습니다. 정희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죠. 3년 동안 쌓인 질문들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재빨리 아이를 자신의 뒤로 감췄습니다. 그 움직임은 본능적이고 방어적이었죠. 마치 정의로부터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듯이요. 어머니, 여기서 뵐 줄은. 현우의 말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한 걸음 다가갔죠.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준호지? 정희의 질문에 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이는 아버지의 다리 뒤에서 조심스럽게 정희를 바라봤죠. 아이의 눈빛에는 낯설음과 친숙함이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마치 기억 저편에서 뭔가를 떠올리려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현우는 아이 손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죠. 정희는 그 절박함 속에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왜 연락을 끊었어? 왜 아이를 숨긴 거야?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빗소리를 뚫고 나온 그 질문은 학원 앞 거리에 울려 퍼졌죠. 지나가던 사람들이 잠시 돌아봤지만 곧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현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고통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죠. 미안해요. 하지만 설명할 수 없어요. 지금은 현우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죠. 아빠, 저 할머니는 누구야? 그 질문에 정희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손자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아이의 기억에서 할머니의 존재를 지워버린 것이죠.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학원 뒤편 골목을 향해 빠르게 걸어가기 시작했죠. 정희는 그 뒷모습을 따라가려 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비는 더욱 거세게 내렸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서서 현우와 준호가 골목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녀의 손은 텅 비어 있었고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학원 건물에서 불이 하나둘씩 꺼져갔습니다. 정희는 빗속에 홀로 남겨졌죠.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오히려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정희는 비에 젖은 골목을 따라 현우의 발자국을 뒤쫓았습니다. 빗물이 아스팔트 위에서 튀어오르며 신발을 적셨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죠. 골목벽에 비친 현우의 그림자가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사라졌습니다. 현우야, 잠깐만. 정희의 외침은 골목 사이로 메아리 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벽에 손을 짚은 채 거친 숨을 고르며 앞을 응시했죠.
좁은 길 끝에서 현우가 아이를 안고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현우는 정희를 마주치자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죠. 아이는 아버지 품에서 조용히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 따라오세요. 현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애원하는 것인지 경고하는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죠. 정희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내 손주예요. 왜 나한테서 숨기는 거예요? 정희의 질문에 현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담겨 있었죠. 준호는 아버지 옆에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어린 눈빛에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때 골목 입구에서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철이었습니다. 그는 우산을 쓴 채 천천히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죠. 정희는 놀라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민철 씨? 민철은 멈춰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결심이 동시에 떠올랐죠. 정희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민철이 자신을 따라온 것이라는 것을요. 정희 씨, 들어야 할 얘기가 있어요. 민철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민철을 보자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죠. 두 남자의 시선이 공중에서 충돌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죠? 현우의 질문에 민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희는 두 사람 사이에 서서 혼란스러워했죠. 민철이 왜 여기 있는지, 현우를 아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옆집에 사는 민철입니다. 정혜 씨 딸분을 알았어요. 민철의 고백에 정희의 숨이 멎었습니다. 현우의 얼굴도 창백해졌죠. 민철은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3년 전 딸분이 제게 부탁했어요. 이걸 때가 되면 정희 씨에게 전해달라고요. 봉투는 비에 젖어 있었지만 겉면에 적힌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엄마에게. 딸의 필체였죠.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현우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반응을 보며 정희는 확신했죠. 현우가 이 편지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요. 뭐가 적혀 있어요? 정희가 물었지만 민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몰라요. 봉인된 채로 받았거든요. 다만 민철은 말을 잠시 멈췄습니다. 현우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딸분이 그러더군요. 준호를 지켜야 한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요. 그 말에 현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이는 아버지의 변화를 느끼며 불안해하기 시작했죠. 정희는 봉투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딸의 마지막 말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현우야, 대체 무슨 일이었어? 정희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현우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죠. 어머니는 모르는 게 나아요. 현우는 아이 손을 잡고 골목 반대편 출입구로 향했습니다. 정희는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민철이 조용히 그녀의 팔을 잡았죠. 지금은 보내주세요. 편지를 먼저 읽어보세요. 민철의 조언에 정희는 멈춰 섰습니다. 현우와 준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정희는 손에 쥔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손에는 이제 답이 들려 있었죠. 아직 열리지 않은, 하지만 반드시 열어야 할 답이요.
정희는 젖은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딸의 방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손에는 민철이 건넨 봉투가 쥐어져 있었죠. 복도의 작은 전등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오래된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가 책상 앞에 앉았죠. 봉투를 펼치기 전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봉투 안에는 세 장의 편지지가 접혀 있었습니다. 딸의 글씨는 떨려 있었지만 또렷했죠. 정희는 첫 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없겠죠.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정희는 참았습니다. 계속 읽어야 했죠. 준호를 현우에게 맡긴 건 엄마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엄마를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바로 그때 현관문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돌렸죠. 문틈 사이로 희미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철이었습니다. 그는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조용히 서성이다가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민철은 이미 한층 아래에 있었죠. 민철 씨, 정희의 목소리에 민철이 멈춰 섰습니다. 그는 천천히 돌아봤죠.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정희의 말에 민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계단을 올라왔죠. 두 사람은 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철은 방 안을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우체국에서 일했어요. 3년 전 딸분이 자주 소포를 보내시더군요. 정희는 민철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었죠. 누구한테요? 병원이요. 서울에 있는 큰 병원. 민철은 주머니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노트 모서리에는 흐릿한 글씨로 딸 이름의 일부가 적혀 있었죠. 정희는 그것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무슨 소포였어요? 의료 기록이요. 그리고 돈. 민철의 대답에 정희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딸이 왜 병원에 돈을 보냈을까요? 치료비는 보험으로 처리했는데 말이죠. 민철은 노트를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날짜와 금액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정희는 그중 하나의 날짜를 알아봤습니다. 딸의 방에서 발견한 메모의 날짜와 같았습니다. 이날, 딸이 갑자기 악화됐어요. 정희의 말에 민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딸분이 마지막 소포를 보냈어요. 그리고 저에게 부탁했죠. 3년 후 당신에게 편지를 전해달라고요. 왜 3년이에요? 정희의 질문에 민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는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죠. 거기에는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가 기억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정희는 그 문장을 읽으며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딸이 아이를 숨긴 이유가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민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딸분이 그러더군요. 준호를 지켜야 한다고. 누군가로부터요. 누구요? 민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닥을 가리켰죠. 정희가 처음 발견했던 메모 옆에 또 다른 종이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결코 정희가 본 적 없는 것이었죠.
정희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종이에는 누군가 서둘러 적은 듯한 또 다른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단 한 줄의 문장이요. 서미가 알고 있다.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복지관 사회복지사 서미. 그녀가 왜 편지에 언급된 것일까요? 민철은 그 종이를 보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미 씨를 조심하세요. 민철의 경고에 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서미 씨가 당신에게 학원 이야기를 한 건 우연이 아니에요. 민철의 말에 정희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서미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그곳으로 유도했다는 것일까요? 하지만 왜요? 민철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편지를 끝까지 읽어보세요. 그리고 조심하세요. 딸분이 준호를 숨긴 데는 이유가 있어요. 민철은 방을 나섰습니다. 정희는 혼자 남겨졌죠. 손에는 아직 다 읽지 못한 편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딸이 남긴 진실의 첫 조각을 발견했죠. 다음 날 아침 민철은 평소와 달리 정희의 집 앞에서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초인종을 누르려다 손을 멈추고 복도를 서성였죠. 잠시 입술을 깨물며 무언가 결심하려던 그때 정희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젯밤부터 계속 생각했어요. 정희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민철은 고개를 숙였죠. 들어오세요. 더 말해줘야 할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두 사람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철은 소파에 앉으며 작은 노트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죠. 노트는 낡고 모서리가 해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복지관 차량이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서미가 내렸죠. 그녀는 건물 입구를 바라보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했죠. 민철은 창문 너머로 서미를 발견하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희도 그녀를 봤죠. 저 사람이 왜? 정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미가 건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복도를 걸어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죠. 민철은 자리에서 일어나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희는 민철을 바라본 뒤 문을 열었죠. 서미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녀의 표정은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정희 선생님, 어제 학원에 가셨다면서요? 서미의 질문은 조심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인하는 투였죠. 정희는 문을 완전히 열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네, 갔었어요. 준호를 봤나요? 서미의 물음에 정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서미가 손자의 이름을 어떻게 아는 것일까요? 정희는 한 번도 서미에게 손자 이름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름을? 정희의 질문에 서미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죠. 파일에는 김준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설명할 게 있어요. 서미의 말에 정희는 문을 열었습니다. 서미가 안으로 들어오자 민철과 눈이 마주쳤죠. 두 사람 사이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민철 씨도 여기 계시네요. 서미의 목소리에는 냉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철은 대답하지 않고 자리에 앉았죠. 서미는 파일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파일 안에는 준호의 사진과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병원 기록, 예방접종 내역, 그리고 어린이집 입학 신청서까지요.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제가 관리하고 있던 거예요. 3년 동안요. 서미의 고백에 정희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민철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당신이 딸을 알았어요? 정희의 질문에 서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딸분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 저를 찾아오셨어요. 복지관으로요. 서미는 화일에서 한 장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딸의 필체였죠.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편지에는 서미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를 멀리서 지켜봐 달라고, 혹시 위험한 일이 생기면 엄마에게 알려달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정희의 심장을 얼렸습니다. 현우를 믿지 마세요. 하지만 준호는 현우에게 맡길 수밖에 없어요. 정희는 편지를 읽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딸이 현우를 믿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민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미 씨, 그럼 왜 어제야 정희 씨에게 학원 얘기를 한 거죠? 3년 동안 알고 있었으면서요. 민철의 질문에 서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화일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죠. 그것은 최근 날짜가 적힌 병원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준호가 아파요. 엄마와 같은 병이에요. 서미의 말에 정희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유전성 질환. 딸을 앗아간 그 병이 손자에게도 나타났다는 것이죠. 현우가 치료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서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희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얼굴을 손으로 감쌌죠. 민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현우가 왜 치료를 거부하는 거죠? 정희의 질문에 서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준호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순간 세 사람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각자의 머릿속에는 같은 질문이 맴돌았죠. 현우는 왜 아이의 치료를 거부하는가? 그리고 딸은 왜 현우를 믿지 말라고 했는가? 정희는 딸의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아직 읽지 못한 마지막 페이지가 남아 있었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것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든 것을 뒤바꿀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정희는 저녁 무렵 학원 근처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에는 딸의 편지 마지막 장이 쥐어져 있었죠. 그 안에 적힌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준호의 친아버지가 아니에요. 지나가는 차량 불빛이 정희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딸의 고백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진짜 아버지는 병원 의사였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이미 가정이 있었고 저는 현우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정희는 벽에 기대 섰습니다. 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하지만 편지는 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진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준호를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골목 모퉁이에서 익숙한 그림자가 나타났죠. 현우였습니다. 그는 주변을 경계하며 아이 손을 단단히 잡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숨을 고르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현우는 정희를 발견하고 얼굴이 굳어졌죠.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현우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 뒤에 숨어 불안한 눈빛으로 정희를 바라봤죠.
편지 읽었어. 다 알아. 정희의 말에 현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알고 계셨군요. 왜 치료를 안 시키는 거야? 준호가 아픈 거 알면서. 정희의 질문에 현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USB가 쥐어져 있었죠. 정희는 그것을 보며 그 안에 뭔가 중요한 것이 들어있다고 느꼈습니다. 치료비가 없어요. 현우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그 안에는 3년간의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를 바라봤죠. 내가 낼게. 얼마든지. 하지만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현우는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죠. 이 안에 수아가 남긴 영상이 있어요. 어머니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정희는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차가운 플라스틱이 손바닥을 식혔죠. 현우는 깊은 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수아가 준호의 진짜 아버지를 찾으려 했어요. 치료비 때문에요. 그 사람 가족이 부자거든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다리를 붙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죠. 아빠, 우리 집에 안 가? 아이의 질문에 현우는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조금만 기다려. 응? 현우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정희를 바라봤죠. 저는 준호를 사랑해요. 제 아들이 아니어도. 그 고백에 정희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현우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3년 동안 그는 혼자 아이를 키우며 딸의 비밀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수아의 병이 악화된 건 제 잘못이에요. 현우의 고백에 정희는 숨이 멎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수아가 그 의사를 만나러 갔던 날, 제가 따라갔어요. 그리고 싸웠어요. 그 사람이 수아를 밀쳤고 현우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정희는 이해했죠. 딸이 넘어지며 다쳤고 그것이 병을 급속히 악화시켰다는 것을요. 그래서 도망친 거야? 죄책감 때문에? 정희의 질문에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 의사가 협박했어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준호의 양육권을 빼앗겠다고. 현우는 아이를 더욱 꼭 안았습니다. 그래서 숨었어요. 준호를 지키기 위해서요. 정희는 현우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3년 동안 그를 미워했지만 지금은 달랐죠. 그의 눈에서 진실을 봤습니다. 이제 어쩔 거야? 정희의 질문에 현우는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허름한 건물이었죠. 여기서 살고 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준호가 점점 아파지고 있어요. 그 말에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호는 할머니의 눈물을 보고 작은 손을 뻗었죠. 할머니, 왜 울어? 아이의 목소리에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꼭 안았죠. 3년 만에 다시 품에 안은 손자였습니다. 현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정희에게 USB를 건넸죠. 이걸 보시고 어머니가 결정해 주세요. 제가 뭘 해야 할지. 정희는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요. 골목 끝에서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 사람은 동시에 그쪽을 바라봤죠.
서미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민철도 함께였습니다. 준호를 병원에 데려가야 해요. 지금 당장요. 서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현우는 망설였지만 정희가 그의 손을 잡았죠. 같이 가. 이제 혼자가 아니야. 그 말에 현우의 얼굴에서 긴장이 풀렸습니다. 준호는 할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두 사람의 손을 잡았죠. 밤하늘에 별이 떠올랐습니다. 긴 어둠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대기실은 하얀 형광등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정희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손을 꼭 쥐고 있었죠. 옆에는 현우가, 그 옆에는 민철과 서미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같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고 정희는 벌떡 일어났죠. 현우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의사의 질문에 정희와 현우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네. 의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이미 많이 진행됐어요. 당장 입원해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희는 그의 팔을 붙잡았죠. 치료하면 나을 수 있나요? 정희의 질문에 의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유전성 질환이라 쉽지 않을 겁니다. 의사가 돌아간 뒤 네 사람은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서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정희 선생님, USB는 보셨어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볼 용기가 나지 않았죠. 현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셔야 해요. 수아가 어머니께 꼭 전하고 싶어 했던 말이 있어요. 정희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민철이 자신의 노트북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죠.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딸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3년 전 병상에 누워있던 그 모습 그대로였죠.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영상 속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화면을 똑바로 바라봤죠. 딸은 힘겹게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내가 준호를 지키지 못했다는 뜻이겠죠. 미안해요. 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화면에 손을 뻗었지만 차가운 액정만 만져졌죠. 엄마한테 거짓말 많이 했어요. 준호 아빠 얘기도 병원 얘기도 다 제가 잘못한 거예요. 딸은 숨을 고르며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우 오빠는 잘못이 없어요. 오빠가 절 용서해 준 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준호를 자기 아들처럼 사랑해 줬어요. 그 말에 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죠. 정희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상 속 딸은 카메라를 더 가까이 당겼습니다. 엄마, 부탁이 있어요. 현우 오빠를 미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딸은 잠시 망설이다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죠. 준호의 친아버지를 찾아가지 마세요. 그 사람은 준호를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위험해요. 정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딸의 다음 말이 모든 것을 설명했죠. 그 사람이 협박했어요. 준호를 시설에 보내겠다고, 현우 오빠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숨을 수밖에 없었어요. 화면 속 딸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엄마, 준호를 지켜주세요. 제가 못한 일을 엄마가 해주세요. 그리고 현우 오빠를 용서해주세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검은 화면만 남았죠. 대기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정희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현우를 봤습니다. 고마워. 정희의 말에 현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이었죠. 제가 뭘 3년 동안 혼자 버텨줘서 준호를 지켜줘서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죠. 정희는 그를 껴안았습니다. 사위가 아니라 아들처럼요. 서미가 조용히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철도 자리에서 일어나 정희의 어깨에 손을 얹었죠. 이제 시작이에요. 함께해요. 민철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료실 문이 다시 열리며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준호 보호자분, 들어오세요. 아이가 깨어났어요. 네 사람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함께 진료실로 향했죠. 문을 열자 작은 침대에 준호가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는 천장을 보다 문 쪽을 돌아봤죠. 할머니. 준호의 목소리에 정희는 달려가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는 작은 손가락으로 정희의 눈물을 닦아줬죠. 할머니, 아프지 마. 그 말에 정희는 웃으며 울었습니다. 현우도 반대편에서 아이의 손을 잡았죠. 준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이제 같이 사는 거야? 아이의 질문에 정희와 현우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같이 살아.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정희는 딸의 사진이 든 목걸이를 만지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수아야, 걱정하지 마. 엄마가 지킬게. 준호도 현우도. 민철과 서미는 문 밖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서미가 작게 미소 지으며 말했죠. 수아 씨가 원했던 게 이거였을 거예요. 민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족이요. 병실 안은 따뜻한 햇살로 가득 찼습니다. 3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죠. 앞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희는 준호의 작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손에서 딸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죠. 그리고 그 온기가 앞으로 나아갈 힘이 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로 희망이 보였습니다.